이 결혼은 도망이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순간 그녀는 재벌가의 딸이 아니라 짐이 되었습니다.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쓸모없다는 이유로, 사랑받지 못해도 되는 사람으로 밀려났죠. 그렇게 도망치듯 선택한 결혼. 산골에서 살아온 말수 적은 남자.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던 신혼 첫날 밤. 그런데 그가 조용히 꺼내든 건 약도 술도 위로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17살이 될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재벌가의 외동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서연은 그 이상이었죠. 똑똑하고 예뻤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물려줄 회사를 이끌 자질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6살 생일 파티에서 아버지는 100여 명의 하객 앞에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 서연이가 이 회사의 미래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샹들리에 아래서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이 인생의 정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사고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 일어났습니다. 친구들과 제주도로 떠나던 길이었어요. 운전기사가 몰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서 심하게 흔들렸고 척추에 손상을 입었죠. 3번의 수술, 6개월의 입원 생활, 그리고 의사의 냉정한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하반신 마비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위로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실에서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울었고 아버지는 국내외 유명 의사들을 수소문했어요. 친척들이 문병을 왔고 학교 친구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연민 어린 시선을 견디며 생각했죠.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병문안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매일 왔다가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올 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은 어두워져 갔죠. 마치 서연을 볼 때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아버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는 계속 받아라. 돈은 걱정 마.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엔 더 이상 기대나 애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를 다하는 사람의 건조한 톤이었죠. 서연은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애써 부정했어요. 아빠는 바쁘신 거야. 회사 일이 많으니까.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변화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서연의 방은 1층으로 옮겨졌어요. 휠체어로 이동하기 편하도록 배려한 거라고 했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2층 안방 근처에 있던 원래 방에서 멀어진 건 부모가 자신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죠. 실제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2층에서 내려올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온 가족이 저녁 6시에 식탁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이야기, 어머니의 사교 모임 소식, 서연의 학교 생활이 오갔죠. 하지만 이제 서연은 혼자 먹었습니다. 가정부가 1층 작은 테이블에 식사를 차려주면 서연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2층에서 들려오는 부모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요. 가족 행사엔 나오지 않는 게 좋겠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건 서연이 1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큰아버지 회사에 창립 기념 파티가 있었어요. 재벌가 집안의 중요한 행사였고 당연히 서연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전날 밤 어머니가 서연의 방으로 내려왔죠. 서연아. 어머니는 침대 옆에 서서 서연을 내려다봤어요. 예전처럼 다정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불편해 보였죠. 내일 파티 말인데
내가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왜요?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내 상태를 보면 다들 불편해할 거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서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엄마?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집에 있어. 그게 모두를 위해 좋은 거야. 방문이 닫혔고 서연은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 뒤로 서연은 어떤 가족 행사에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명절에도 생일 파티에도 심지어 집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도 서연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서연은 1층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21살이 되던 봄날 아버지가 서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아버지는 책상 뒤에 앉아 서연을 바라봤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다. 무슨 말씀이세요? 넌 결혼해서 집을 나가야 해.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이요? 내 나이면 충분하지. 더 늦기 전에 자리를 잡는 게 좋아. 저한테 누가 오겠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봤다. 산골에 사는 남자인데 조건은 괜찮아. 착실하고 문제없는 사람이라더군. 아빠, 넌 이제 조용히 살아. 아버지의 목소리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회사도 가족 일도 아무것도. 그냥 조용한 곳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다. 전 싫어요. 선택권은 없어. 아버지는 서류 한 장을 서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다음 주에 맞선 보기로 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넌 결혼할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모에게 서연은 더 이상 딸이 아니었어요. 그저 처리해야 할 짐이었죠.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어요.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말라버렸거든요.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버려진 이름으로 살아온 지 5년, 이제 그 이름마저 지워질 시간이었습니다. 맞선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연은 가정부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얇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 비쳤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왜 꾸미지?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나왔을 때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늦었네. 서둘러야 해. 엄마도 가요? 당연하지. 중매인이 있으면 자리가 편하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인도하러 가는 사람처럼요. 차는 시내 한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서연은 그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운전기사는 말이 없었고 어머니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휠체어를 내릴 때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정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죠. 예약된 테이블은 구석진 자리였어요. 중매를 선 사람은 아버지 회사의 오래된 직원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서연을 보자마자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셨어요. 저쪽에 민준 씨가 먼저 와 계세요. 테이블 건너편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감색 스웨터에 청바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얼굴은 무뚝뚝했고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라는 남자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휠체어를 테이블 옆에 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중매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는 강원도 산골에서 사시는데 집이 꽤 괜찮아요. 땅도 있고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죠. 네. 민준은 짧게 대답했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혼자 삽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요. 직업은요? 산에서 약초를 캐고 목공일도 합니다.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라면 간섭할 시댁 식구도 없고 재산 다툼도 없을 테니까요. 서연이는 보시다시피 휠체어를 씁니다. 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민주는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엔 동정도 거부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서연을 보고 있었죠. 괜찮습니다. 집이 산골이라 병원이 멀어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대화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중매인이 준비한 서류를 펼쳐 보이며 조건들을 설명했어요. 주거지는 민준의 집, 생활비는 민준이 책임지고 서연의 의료비는 친정에서 계속 지원한다. 재산 문제는 나중에 따로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은 혼인신고만 먼저 한다. 양쪽 다 급하시니까 다음 주에 신고하는 걸로 하죠. 중매인이 말했습니다. 준비할 것도 별로 없고 예식도 안 하실 거잖아요. 어머니가 즉시 동의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서연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일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결정되는 걸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서연 씨는 어떠세요? 민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어요. 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중매인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마치 서연의 의견 따윈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서연은 민준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대답을 원하는 것처럼요. 괜찮아요.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됐어요. 서연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식사를 하면서 가끔 서연을 쳐다봤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중매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구청에서 뵙죠. 10시로 약속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어머니는 서연에게 말했어요. 짐 정리해. 신고하는 날 바로 떠날 거니까. 그렇게 급하게요?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좋아. 차에 타기 전 서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멀리 서 있었어요. 그도 서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고 민준이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계속 전화 통화를 했어요.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결혼이구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아니었어요. 그저 탈출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었죠.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옆에 큰 가방을 놓고 서랍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이 있었지만 가져갈 게 많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는 이제 필요 없었어요. 수수한 옷 몇 벌만 챙겼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16살 생일 파티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연을 가운데 두고 웃고 있었죠. 서연도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했는데 서연은 사진을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화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가정부가 와서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큰 가방 2개와 휠체어,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서연과 함께 구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바쁘셔서 못 오신대. 대신 축하한다고 하시더라. 어머니의 말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구청 앞에서 민준을 만났어요. 그는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역시 말이 없었죠. 가시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는 20분 만에 끝났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직원이 확인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축복도 꽃다발도 사진도 없었어요. 구청 밖으로 나왔을 때 어머니가 서연을 봤습니다. 잘 살아. 네. 문제 생기면 연락하고. 네. 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차로 돌아갔어요. 배웅도 없이 차는 그냥 떠났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어요.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민준이 서 있었죠. 제 차가 저기 있습니다. 짐 옮기는 거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서연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곳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산골이었고 함께 살 사람은 오늘 2번째로 만난 남자였습니다. 이게 내 선택이었나 아니면 그냥 떠밀린 걸까?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시작도 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망이었죠. 민준의 차는 낡은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흰색이었는데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어요. 뒷짐칸에 서연의 짐을 실었고 휠체어는 조심스럽게 접어서 고정했습니다. 앞자리에 타시면 돼요. 민준이 조수석 문을 열어줬어요. 서연은 트럭 발판을 올라가려다가 망설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혼자서는 어려웠죠. 민준이 그걸 알아챘는지 물었어요.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서연은 팔 힘으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민준은 그 옆에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도 강제로 돕지도 않았어요. 겨우 자리에 앉았을 때 서연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힘드셨죠?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음엔 발판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좀 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서울을 벗어나는 길은 복잡했습니다. 빌딩들이 지나갔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가 창밖으로 스쳐갔어요. 서연은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지도 몰라.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어요. 차는 빠르게 달렸고 도시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주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차 안은 조용했고 엔진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화장실 가실 거면 말씀하세요. 휴게소에 들를게요. 괜찮습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슬쩍 쳐다봤어요. 민준은 전방을 보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2시간이 더 지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빌딩은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어요.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죠. 창문을 조금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합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네.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집은 어떨까? 거기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길은 점점 좁아졌고 구불구불해졌습니다. 차는 천천히 산길을 올라갔어요. 나무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고 가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여긴 제가 사는 동네예요. 민준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10채 정도 보였어요. 모두 오래된 집들이었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는 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비포장 길이 나타났습니다. 차가 덜컹거렸고 서연은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합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5분쯤 더 가자 집이 나타났습니다. 단층 기와집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단정해 보였습니다. 마당이 넓었고 뒤쪽으로 산이 보였어요. 주변엔 밭이 있었고 작은 창고 같은 건물도 보였습니다. 차가 마당에 멈췄어요. 민준이 먼저 내려서 뒷짐칸을 열었습니다. 짐을 꺼내고 휠체어를 펼쳤어요. 내릴 수 있으세요? 네. 서연은 조수석 문을 열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수월했어요. 민준이 옆에서 휠체어를 잡아줬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휠체어에 앉았어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어요.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죠.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좀 더 쉬실래요? 들어가겠습니다. 민준은 휠체어를 밀어 현관으로 갔어요. 현관 앞에 작은 경사로가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민준의 말에 서연은 놀랐어요. 혼인신고 후 바로 온 거라 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까 싶었는데 민준은 이미 신경 써뒀던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거실이 넓었고 한쪽에 부엌이 있었어요.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방은 여기예요. 민준이 복도 끝 방을 가리켰어요.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가 있었고 옷장과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제 방은 건너편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서연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간소했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침대는 낮아서 휠체어에서 옮겨 타기 쉬워 보였습니다. 짐 정리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그럼 천천히 하세요. 저는 저녁 준비할게요. 민준이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서연은 창문 쪽으로 휠체어를 굴렸어요.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고 하늘은 맑았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는 거구나. 현실감이 없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 살던 집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열었어요. 옷가지를 꺼내 옷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자꾸 멈췄어요. 집중이 안 됐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물 흐르는 소리, 칼소리, 팬 부딪히는 소리. 민준이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 뭘 해야 하지? 요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청소도 휠체어로는 어려웠습니다. 집안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죠.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다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야 하나 망설이다가 서연은 그냥 방에 남았어요. 어떤 얼굴로 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준이 문을 두드렸어요. 저녁 됐습니다. 나오시겠어요? 지금 갈게요. 서연은 휠체어를 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간단하지만 정갈했습니다. 앉으세요. 민준이 의자 하나를 치웠어요. 휠체어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민준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도 침묵을 지켰어요. 찌개 끓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민준이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피곤하실 테니 쉬세요. 하지만 내일부터 천천히 하시면 돼요. 민주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기서도 짐이 되는 건가?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버려질까봐 무서웠어요. 이 사람도 언젠가 나를 귀찮아하겠지. 서연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버려지면 어쩌지? 갈 곳이 없었어요. 돌아갈 집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민준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떨까? 모레는 어떨까? 1년 뒤엔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다른 외로움의 시작일 뿐이었죠.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소리들.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어딘가에서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요. 새벽 5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고 현관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로 옮겨 탔어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습니다. 민준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 도구 같은 걸 들고 있었습니다. 산 쪽으로 향했죠. 이윽고 나무 사이로 사라졌어요. 벌써 일하러 가는 건가? 서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1시간쯤 지나 동이 텄습니다. 서연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어요. 부엌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지가 놓여 있었죠. 냉장고에 아침 있습니다. 데워 드세요. 오전에 돌아올게요. 짧은 글씨였어요. 글씨체는 반듯했습니다. 서연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이 냄비에 담겨 있었습니다. 보온이 되어 있었어요. 옆에 반찬통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준비한 거지? 서연은 죽을 그릇에 덜어 식탁에 놓았어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했고 간이 적당했어요.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아침과는 너무 달랐죠. 그곳에선 차 소리, 사람 소리, 공사 소리가 항상 들렸었는데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다가 멈췄어요. 싱크대가 너무 높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선 손이 잘 닿지 않았어요. 억지로 팔을 뻗었지만 불편했습니다. 결국 그릇을 물에 담가만 놓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역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10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옷에 흙이 묻어 있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손에는 커다란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민주는 신발을 벗고 자루를 부엌 쪽에 놓았어요. 손을 씻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민준이 부엌으로 가더니 싱크대를 봤어요. 물에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민준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하면 돼요. 민주는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민준이 자루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식물 뿌리 같은 게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더덕이요. 산에서 캤어요. 파는 건가요? 네. 장에 내다 팔아요. 이걸로 생활해요. 민주는 더덕을 꺼내 씻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털고 솔로 문지르고 물에 헹궜어요.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 수 있으세요? 해볼게요. 민준이 의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식탁 옆에 놓고 대야에 더덕을 담아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이렇게 솔로 문지르면 돼요. 민준이 시범을 보였어요. 서연은 더덕을 하나 집어 솔로 문질렀습니다. 손이 서툴렀지만 할 수 있었어요. 잘하시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느려요.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할 거 없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더덕을 씻었습니다. 민주는 가끔 서연을 쳐다봤어요. 서연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억지로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더덕을 다 씻었어요. 고생하셨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말려야 해요. 창고에 건조대가 있거든요. 민주는 더덕을 자루에 담아 창고로 가져갔어요. 서연은 거실에 남아 손을 봤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준이 돌아와서 서연의 손을 봤습니다. 아프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통을 들고 나왔어요. 뚜껑을 열자 하얀 연고가 보였습니다. 이거 바르시면 나아요. 제가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드셨어요? 네. 약초로요. 민준이 연고를 서연의 손바닥에 발라줬어요.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민주는 연고통을 서연에게 건넸어요. 필요하시면 쓰세요. 많이 있어요. 점심은 간단했습니다. 어제 남은 찌개를 데우고 밥을 지었어요. 민준이 부엌 일을 했고 서연은 식탁을 닦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민준이 물었어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요. 화장실은 괜찮으세요? 손잡이가 필요하면 달아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목공일 하니까 뭐든 만들 수 있어요. 서연은 민준을 봤어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도우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잘해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멈칫했어요.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민준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같이 살면 서로 도와야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후엔 민준이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서연은 방에 있다가 창문 너머로 민준을 봤어요.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 민준이 들어왔어요. 잠깐 나와 보실래요? 네. 민준은 서연의 휠체어를 밀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창고 앞에 작은 경사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새로 만든 거였습니다. 창고도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날 좋으면 밖에서 시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걸 오늘 만드신 거예요? 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경사로는 튼튼했고 손잡이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목이 메었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민주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민주는 또 설거지를 했어요. 서연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민주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같이 해요. 오늘은 쉬세요. 매일 이렇게 혼자 하실 건 아니죠? 아니에요. 같이 할 거예요. 민준의 말투는 확고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서연은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민주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선 편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선 낯설었습니다. 서연은 평생 두 가지 대우만 받았어요. 사랑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민주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동정하지도 귀찮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대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상처럼요. 이상한 사람이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해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이렇게 대하는 걸까? 왜 조건도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도와주는 걸까?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민준이 무언가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내일 필요한 걸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불안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집 안구조에 익숙해졌어요. 거실에서 부엌까지, 부엌에서 방까지 휠체어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어요. 민준이 만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여전히 대화는 많지 않았죠. 내일 날씨가 좋대요.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요? 산책하실래요? 집 주변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휠체어로 갈 수 있나요? 길이 평평한 데가 있어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는 서연이 했습니다. 민준이 낮은 받침대를 만들어줘서 이제는 싱크대에서 일하기가 수월했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빌딩에 가려 제대로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예쁘죠? 민준이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네.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저녁 노을. 민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아주 약간이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민주는 차를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뭐예요? 결명자차요. 눈에 좋아요. 민준이 찻잔을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서연은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하고 은은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민준도 차를 마셨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은 침묵이었어요. 저, 물어봐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왜 저랑 결혼하신 거예요? 민주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궁금하셨죠? 네. 외로웠어요. 민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한데 가끔 너무 조용해요.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아무나 받아들이신 건가요? 아무나는 아니에요. 민준이 서연을 봤습니다.
중매인이 말하더라고요.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고. 그래서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위로요? 네. 저도 받고 드리고. 민주는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 기대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런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 슬프게 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편안하게도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8시가 넘어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찍 자요. 새벽에 일어나야 해서요. 네. 불편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 제 방 바로 옆이잖아요. 고맙습니다. 민준이 복도로 사라졌어요. 서연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그런 게 있어야 했을까요? 서연은 몰랐어요. 하지만 민주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서연의 몸은 불편했습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가끔 통증이 왔어요. 밤이면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도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서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을까 하다가 그냥 뒀어요. 자주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의사가 말했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 씨? 민준의 목소리였어요. 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네.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민준이 손에 뭔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작은 꾸러미였어요. 이거요. 민준이 침대 옆 탁자에 꾸러미를 놓았습니다. 뭔데요? 약초예요. 말린 거. 서연은 꾸러미를 봤어요. 끈으로 묶여 있었고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통증 있으시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뒤척이시는 거.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해요. 시끄러웠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준이 꾸러미를 풀었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마른 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이건 통증 완화에 좋고요. 이건 숙면에 도움돼요. 민준이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베개 밑에 넣고 주무세요. 향이 나는데 그게 도움될 거예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산에서 캔 거예요. 서연은 꾸러미를 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준의 손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이거 귀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민준이 일어서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참, 하나 더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이건 바르는 거예요. 통증 있는데 바르시면 나아요. 병을 열자 허브향이 났습니다.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민주는 병을 탁자에 놓았어요. 아프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덜 힘들었으면 해서요.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프지 말라가 아니라 덜 힘들라는 말. 그 차이가 서연에게는 컸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아프지 말라고 했어요. 마치 아픈 게 서연의 잘못인 것처럼요. 낫지 못하는 게 실망스럽다는 듯이요. 하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낫기를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이 덜 힘들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만에요. 편히 주무세요. 민준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혼자 남았어요. 손에 든 꾸러미를 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묶여 있었어요.
말린 약초들은 하나하나 골라서 넣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꾸러미를 베개 밑에 넣었어요.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병뚜껑을 열고 연고를 허리에 발랐습니다. 시원했어요.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이네. 처음으로 받는 배려였어요. 조건 없는, 대가 없는,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배려. 부모님도 이런 적 없었습니다. 사고 전엔 사랑해줬지만 그건 완벽한 딸에게 주는 사랑이었어요. 불편한 몸이 된 뒤론 연민뿐이었죠. 친구들도 동정했습니다. 안쓰럽게 봤어요. 하지만 민주는 달랐어요.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힘든 걸 인정해주고 그걸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마음.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약초향이 코끝에 맴돌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선 괜찮을지도 몰라.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희망이었어요. 지우는 방 한가운데 놓인 휠체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문 앞에 서서 작은 꾸러미를 손에 쥔 채 잠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꾸러미를 감싼 끈을 조금 만지작거리더니 결국 한 걸음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거요. 그가 말했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지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려다가 멈췄습니다. 휠체어의 팔걸이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남편은 그 동작을 알아챘는지 더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러미를 들어보이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어요. 약초예요. 직접 캔 거.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손에 들린 작은 보자기를 응시할 뿐이었죠. 낡은 면 천으로 싼 것 같았어요. 끈도 손수 꼰 듯 투박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지훈의 표정을 살피듯 천천히요. 통증에 좋아요. 혈액순환도 돕고. 그는 꾸러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가 펼쳐지자 말린 약초들이 드러났어요. 갈색과 초록색이 섞인 잎사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것들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기 이건 당기고요. 남편의 손가락이 한 묶음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청궁. 이 두 개를 같이 다리면 다리 저리는 게 좀 나아져요. 지우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과장이 없었어요. 완전히 낫는다거나 기적처럼 좋아진다는 식의 허황된 약속도 없었죠. 그저 좀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지훈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오래 드셔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해롭진 않아요. 그냥 차처럼 마시면 돼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이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턱이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그녀는 재빨리 입을 다물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 어둠을 향해서요. 물 끓이는 법은 메모해뒀어요. 남편은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물 600ml, 약재 10g, 약불로 30분 같은 문장들이 가지런히 나열되어 있었죠. 지우는 그 글씨를 보다가 입술을 더욱 꽉 깨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맛은 없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미세한 감정이 실렸어요. 미안함 같은 것이었죠. 쓰고 떨버요. 그래서 꿀 좀 넣으면 낫긴 한데 그래도 약이니까.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게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향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빠르게요. 너무 빠르게. 그것은 오히려 괜찮지 않다는 신호였죠.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천천히 써보세요. 급하게 안 해도 돼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덜 힘들라고 준 거예요. 그 말이 지훈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아프지 말라고가 아니었어요. 낫게 해줄 게도 아니었죠. 그저 덜 힘들라고였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지훈에게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왔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낫기만 하면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이라고 했죠. 모든 것이 조건부였습니다. 나으면 사랑받을 수 있고 낫지 못하면 짐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훈이 나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았죠. 그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태의 그녀가 덜 힘들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이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자야죠. 늦었으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 옆방에 있을게요. 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었어요. 나가기 직전에 잠시 멈춰 섰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면도 도와줘요. 그 차. 잘 주무세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혼자 남았어요. 탁자 위에는 약초 꾸러미와 손글씨 메모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손을 뻗어 꾸러미를 만졌습니다. 거친 천의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그녀는 그것을 들어 올려 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은은한 풀 냄새가 났죠. 산과 흙과 햇빛 냄새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꾸러미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반복했어요. 지우는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이것이 배려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건 없는 배려요. 그녀가 무엇이 되기를, 무엇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 배려였어요. 그저 지금 이대로의 그녀를 위한 것이었죠. 지우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골의 밤은 깊고 고요했어요.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늘이었죠. 그녀는 꾸러미를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고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따라가며요. 그의 손이 이 글자들을 쓰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무뚝뚝한 얼굴로 하지만 정성스럽게 적었을 그 시간을요. 물 600ml, 약불로 30분, 식후 2시간 뒤. 간결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메모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이 집에 온 지 겨우 하루였습니다. 아직 남편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우는 휠체어를 침대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팔의 힘으로 바퀴를 돌리는 동작이 익숙했어요. 수없이 반복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침대로 옮겨 앉는 것도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친정을 떠날 때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던 것, 기차 안에서 느꼈던 공허함, 이 낯선 산골집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감, 그리고 방금 전
남편이 건넨 그 작은 꾸러미.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꼭 감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아직은요. 아직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그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탁자 위에 약초 꾸러미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지우는 그것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말로요. 밤은 깊어갔고 산골의 정적 속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의 잠을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지만 조금은 덜 외로웠어요. 탁자 위에 작은 꾸러미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멀어졌습니다. 옆방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집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죠. 지우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나무 천장이었어요. 도시의 아파트에서 보던 새하얀 천장과는 달랐죠.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기억들이 떠올랐죠. 사고가 난 날을 기억했습니다. 20살 생일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가던 길이었죠. 빗길이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졌고 난간을 들이받았어요. 지우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부모님이 곁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3개월은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척 했습니다.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돌봐줬죠. 재활치료에 돈을 쏟아부었고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지훈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연민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피곤함이 자리 잡았죠. 아버지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지훈이 있는 거실을 피해 서재로 곧장 들어가곤 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사촌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당연히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출발하는 날 아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넌 집에 있어. 몸도 불편한데 무리하지 마. 저도 가고 싶은데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아, 내가 가면 다들 신경 쓰잖니. 휠체어 옮기는 것도 일이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 때문에 분위기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해해.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렇게 떠났어요. 지우는 혼자 텅 빈 집에 남았죠. 그날 이후로 많은 행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명절 모임, 가족여행, 친척 집들이. 내가 힘들까봐라는 말로 포장됐지만 지우는 알았어요. 자신이 짐이 됐다는 걸요. 3년째 되던 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텔레비전을 끄고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으며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넌 이제 25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 봐야 할 때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도 늙어. 언제까지 너를 돌볼 순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설을 알아봤어. 좋은 곳이야.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지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설요? 그게 너한테도 좋아. 또래들도 있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고.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여기 있고 싶어요. 집에요. 지훈아.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이제 조용히 살아. 그게 너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은 거야. 그 말이 지훈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조용히 살아. 그것은 존재하지 마와 같은 뜻이었어요. 지훈은 그날 밤 처음으로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못했어요. 부모님 방 쪽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만약 자신이 운다면 그들은 더 귀찮아할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우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슬퍼도 화가 나도 외로워도 눈물을 참았어요. 우는 건 사치였으니까요. 짐은 소리내면 안 됐으니까요. 6개월 뒤 중매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지훈아, 좋은 분이 있대. 조건 안 따지신대. 결혼이요? 응. 나이는 좀 있으시지만 착하시대. 산골에 사시는데. 지훈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보내려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싸우기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만에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산골 집에 왔죠. 지우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탁자 위에 약초 꾸러미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덜 힘들라고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지훈의 가슴을 눌렀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낫기만 하면이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힘내라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지금 이대로 덜 힘들기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억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녀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울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한 방울이었어요. 눈꼬리를 타고 베개로 떨어졌죠. 그리고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결혼식에 가지 못했던 날, 조용히 살아라는 말을 들었던 밤, 혼자 텅 빈 집에 남겨졌던 수많은 순간들. 지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올까 봐요. 옆방의 남편이 들을까 봐요.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몸 전체가 경련하듯 흔들렸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연습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지우는 그저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마침내 눈물이 멈췄을 때 지우는 이불에서 얼굴을 꺼냈습니다.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조금 가벼워진 것도 같았어요. 모순된 감정이었죠. 지우는 탁자 위의 약초 꾸러미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것의 윤곽이 보였어요. 작지만 확실한 존재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울어도 되는 걸까?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울면 짐이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요.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운 뒤의 피로였죠. 그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축축한 베개에 머리를 묻은 채로요. 어둠이 그녀를 감싸 안았고 산골의 밤은 고요히 흘러갔습니다. 옆방에서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잠들지 못한 것 같았어요. 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운다는 걸 알까요?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지우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운 것은 슬퍼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 낯선 방, 낯선 아침이었죠. 그녀는 잠시 멍하니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베개가 여전히 축축했어요. 간밤에 운 흔적이었죠. 지우는 손으로 베개를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휠체어로 옮겨 앉는 일은 익숙했습니다. 팔의 힘으로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고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일. 3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동작이었어요. 거실로 나가자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문턱이 있었지만 남편이 어제 작은 경사판을 놓아뒀더군요. 언제 준비한 건지 몰랐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어요. 등만 보이는 뒷모습이었죠. 일어났어요? 남편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지훈의 휠체어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네. 지훈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불을 줄였어요. 죽 끓였어요. 아침은 죽이 편하실 것 같아서. 고마워요. 지훈은 식탁 쪽으로 휠체어를 움직였습니다. 식탁은 네모난 나무 테이블이었어요. 의자가 4개 있었는데 한쪽 자리의 의자는 치워져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었죠. 남편이 죽을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호박죽이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남편이 말하고는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의 맞은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그릇을 앞에 놓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훈은 그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어제는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남편은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피부가 그을렸고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손이었죠.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맛있어요. 지훈이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죽은 부드러웠고 간도 적당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남편이 짧게 말하고는 다시 자기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아침이었죠. 식사가 끝나자 남편이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지훈이 자기 그릇을 들려고 하자 남편이 손을 저었어요. 두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알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설거지할 거니까 그냥 두세요.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릇들을 개수대로 가져갔어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고든 등.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릇을 씻었어요. 지우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친정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할 때마다 미안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야라는 무언의 압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설거지를 했어요.
마치 혼자 사는 사람이 자기 그릇을 씻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오늘 할 일 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요. 아니요. 특별히. 그럼 좀 쉬세요. 어제 먼 길 오셨으니까. 당신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았어요. 밭에 나가야 해요. 점심 전에 돌아올게요. 혼자 괜찮겠어요? 여기 익숙해요. 걱정 마세요. 남편이 말하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낡은 작업복 재킷을 걸쳤어요. 그리고 문을 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 그 약초.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드셔보세요. 메모에 적힌 대로 하시면 돼요. 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번호 냉장고에 붙여뒀어요. 그리고 남편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고요함은 아니었어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리들이었죠. 지우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에 걸린 달력, 창가의 화분, 낡았지만 깨끗한 소파, 모든 게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정갈했어요. 남편이 혼자 살면서 이 집을 돌봐온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옆면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남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그 밑에는 응급실 번호, 동네 의원 번호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메모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지훈에게는 크게 느껴졌어요. 오전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지훈은 약초차를 끓였어요. 남편이 남긴 메모를 보며 한 단계씩 따라했죠. 물을 끓이고 약초를 넣고 30분간 우려냈습니다. 차를 따르자 진한 갈색 빛깔이었어요. 김이 피어올랐죠. 지우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남편 말대로 쓰고 떨궜어요. 하지만 마시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가에 휠체어를 세우고 밖을 바라봤어요. 산이 보였습니다. 완만한 능선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어요. 초록빛이 눈부셨죠.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지우는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보기만 했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훈이 거실에서 나오자 그는 들고 온 것을 보여줬어요. 상추였습니다. 흙이 아직 묻어 있었죠. 밭에서 막 땄어요. 점심은 된장찌개 끓일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추 좀 씻어주실래요? 싱크대 높이가 괜찮으려나. 지우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는 조금 높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상추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씻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차 드셨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어땠어요? 너무 써요? 괜찮았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된장을 풀었어요. 매일 드시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과장도 없고 기대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죠. 지우는 상추를 씻으며 그를 힐끗 봤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짐으로 볼까요? 아니면 그냥 함께 사는 사람으로 볼까요?
다 씻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상추를 받아갔어요. 그의 손이 잠시 지훈의 손과 스쳤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고마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점심을 차리는 동안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불쌍히 여기지도 과하게 배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사는 사람으로 대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도왔죠. 그것이 지훈에게는 가장 큰 존중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 동네 한 바퀴 돌아볼래요? 저요? 네. 길도 알아야 하고 사람들도 인사해야죠.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길이 좀 울퉁불퉁하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알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근데 같이 가면 더 편하잖아요. 지우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에 동정은 없었어요. 그저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했을 뿐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또 밭으로 나갔습니다. 지우는 설거지를 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날 오후 지우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약초차를 마시며 산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짐이 아니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이었죠. 지우는 찻잔을 들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산골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조금씩 이곳의 리듬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그의 행동들이 말을 대신했죠. 그날 오후 거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우는 휠체어를 움직여 전화기 쪽으로 갔어요.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수화기 위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빨라졌죠. 결국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나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건조한 음성이었어요. 네, 엄마. 어떻게 지내니? 불편한 건 없고? 괜찮아요. 지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은 잘해주니? 네.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어머니의 질문들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묻는 말들이었죠. 지훈은 알 수 있었어요. 지훈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음 주에 출장 가신대. 이참에 집 정리 좀 하려고. 집 정리요? 응. 내 방 말이야. 이제 내가 돌아올 일도 없으니까. 지훈의 손이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짐 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보내줄게. 나머지는 정리할 거야.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벌써요? 제가 나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니. 필요한 거 있냐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변함없었습니다. 없으면 다 정리할 거야. 솔직히 내 물건들 너무 많았어. 방도 좁고.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올 생각하지 마. 길도 멀고 내가 오면 복잡해지잖아. 엄마. 뭐? 저 그냥 인사드리러 갈게요. 오래 있지 않을게요. 지훈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오지 말라니까. 내가 편하게 거기서 살아. 우리도 편하고.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없어요. 다 버리셔도 돼요. 그래, 알았어. 그럼 끊는다. 엄마, 왜? 지훈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엄마, 나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대답이 두려웠으니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 건강해.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보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한참 후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지우는 재빨리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눈물이 흐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리하고 싶었어요. 다녀왔어요. 남편이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화 왔었어요? 지훈은 놀라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편은 벽에 걸린 전화기를 가리켰어요. 수화기가 따뜻해요. 방금 통화하신 것 같아서.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방으로 갔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왔죠. 드세요. 남편이 물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이 시원해졌습니다. 남편은 지훈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재촉하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에서 전화 왔어요. 네. 제 방 정리한대요. 제 물건들 다 버린대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말래요. 제가 가면 복잡해진대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 변했어요. 단단해졌죠. 미안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게 돼서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짐이 아니에요. 남편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지훈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여기는 당신 집이에요. 돌아갈 곳을 찾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당신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는 당신 집이에요. 당신 방이 있고 당신 자리가 있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죠. 미안해요. 지훈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울어서. 괜찮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당신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패가 아니에요. 남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가족이 우는 게 무슨 패예요? 그 말에 지우는 더 울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진짜 가족은 자신을 버렸는데 일주일 전에 만난 이 낯선 사람이 자신을 가족이라고 불렀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다가 휴지 한 통을 들고 왔어요. 지훈의 휠체어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우세요. 저 밖에 있을게요. 아니에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남편은 멈춰 섰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그를 올려다봤어요. 옆에 있어줘요.
혼자 있기 싫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훈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위로였어요. 지훈은 울음을 멈추고 휴지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를 직접 보지 않음으로써 편안함을 주려는 것 같았죠. 고마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가족이라고 해줘서요. 남편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여기서는 당신이 가족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당신이 가족이에요. 지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짧게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지훈이 본 그의 첫 미소였습니다. 배고프시겠어요? 남편이 말을 바꿨습니다. 저녁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 된장찌개 괜찮아요? 어제 끓인 게 남았거든요. 좋아요. 남편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훈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넓은 어깨, 묵묵한 걸음걸이. 그 모든 것이 안정감을 줬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이 말했습니다. 친정에서 뭐 보내준다고 하면 주소 알려드릴게요. 괜찮아요.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래요? 정말 없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두고 온 물건들이 떠올랐어요. 옷, 책, 사진들. 하지만 그것들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네. 없어요. 알겠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필요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말해요. 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어제 만든 김치, 막 지은 밥. 소박했지만 따뜻한 식사였어요. 지우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요. 피를 나눈다고 가족이 아니었어요. 함께 산다고 가족이 아니었죠. 가족은 서로를 짐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훈에게는 이 사람이 가족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밥을 먹었어요. 식탁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친정에서의 전화가 여전히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거든요. 자신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요.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옆방에서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지훈을 안심시켰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요. 지훈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산골의 계절은 천천히 깊어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안개가 산을 감쌌고 저녁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집안까지 스며들었죠. 지우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약초차 한 잔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이제는 쓴맛이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이 맛이 편안하게 느껴졌죠. 휠체어는 여전히 그녀의 다리였습니다. 바뀐 건 없었어요. 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무언가는 달라졌습니다. 지훈의 손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방어하고 경계했죠. 하지만 이제는 펴져 있었어요. 찻잔을 느긋하게 감싸고 창틀에 가볍게 올려놓고 남편이 건네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부엌에서 남편이 점심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마에 칼이 닿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그가 낮게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 지우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곧 먹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그녀가 대답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의 습관을 익혔거든요. 식탁에 앉자 남편이 두부찌개를 내왔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오늘은 좀 맵게 했어요. 괜찮아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자리에 앉아 밥을 떴어요. 그리고 지훈의 그릇에도 밥을 담아줬죠. 처음엔 지훈이 사양했지만 남편은 같이 사는데 뭐라며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전화 받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왜요? 벨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밭에 있을 때 모르는 번호였어요. 안 받았어요.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혹시 친정에서 온 전화는 아닐까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받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말하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식사 후 지우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행주로 그릇을 닦았죠.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은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남편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산책 갈래요? 어디로요? 뒷산 오솔길. 휠체어로 갈만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미소 지으며 손을 닦았어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밀었어요. 길은 흙길이었지만 평평했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에 고르게 정리해뒀거든요. 여기 좋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은 온통 초록빛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새소리가 들렸죠. 저기 보여요? 남편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 아래에 벤치 만들려고요. 당신이 혼자 올 때 쉴 수 있게. 지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랬어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죠. 지훈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를 멈추고 지훈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죠. 당신이 여기 온 지 한 달 됐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때요? 많이 힘들어요? 아니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다행이에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처음에 걱정했어요. 제가 말도 없고 이런 산골이라. 저도 걱정했어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버려질까 봐요. 남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 알아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고 나뭇잎들이 속삭였어요. 지훈 씨, 남편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훈은 놀라 그를 봤어요. 남편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도 돼요. 영원히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웃어도 되고 화내도 되고 뭘 해도 돼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잖아요. 제가 낫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뭘 해주길 원하지도 않잖아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네. 여기서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그냥 누군가랑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 나누고 싶었어요. 남편이 지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줘서 고마워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남편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지훈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자꾸 울어서. 괜찮아요. 남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울어도 돼요. 누구한테도 미안할 필요 없어요. 지훈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녀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고 기다리고 함께 있어줬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지훈은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어요. 고마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더 갈까요? 아니면 돌아갈까요? 조금만 더 가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울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예전에는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약한 사람이 되고 짐이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죠. 그래서 참았어요. 모든 감정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울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안전했으니까요. 울 수 있다는 건 약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해진 거였어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상대를 믿을 수 있을 만큼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받아줬기 때문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남편은 놀란 듯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모르셨어요? 네.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르고 싶어서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준호예요. 강준호. 준호 씨. 지훈이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처음 부르는 이름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불러주세요. 제 이름. 그럴게요.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었죠.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죠. 이제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사랑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뭐 생각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그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 생각이요. 준호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어요. 지훈은 그런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내일 날씨 좋으면 장 보러 갈까요? 까치요. 좋아요.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시켜드려야 하는데. 미안해요, 늦어서. 괜찮아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할래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시간 많아요. 그날 밤 지훈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밝았어요. 그녀는 손을 들어 올려 허공에 뻗었습니다. 여전히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손은 자유로웠어요. 그 손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약초차를 끓이고 상추를 씻고 설거지를 하고 준호의 손을 잡을 수 있었죠.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행복은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죠.
행복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과 함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우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울 수 있었으니까요. 안전하게요. 누군가의 곁에서요. 그것이 그녀가 찾은 진짜 자유였습니다. 사람은 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있습니다. 평생 참고 견디고 버티기만 하던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 수 있었습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안전해졌기 때문이었죠. 사랑은 크게 말해주지 않아도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임을 그녀는 늦게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조용히 울 수 있는 따뜻한 밤이 오기를 바랍니다.